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세대. 지은이는 조나선 하이트. 부제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입니다. 조나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특히 긍정심리학 분야의 선구적 학자로 평가받는다. 정치심리학과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012년 포린 폴리시에서 글로벌 100대 사상가, 2019년 프로스펙트에서 세계 50대 사상가로 선정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휴대폰 기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옛날 현인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 그들은 당장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회복하라고 말할 것이다. 1세기에 살았던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하는 인간의 경향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당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당신은 분명히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그가 당신을 모욕하게 하고 그 결과로 당신이 혼란에 빠지고 속상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수치스럽지 않은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픽테토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을 접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활동과 수다와 행위가 끝없이 이어지는 게시물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도 2세기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스스로에게 한 충고가 몹시 마음에 와닿을 것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일로 당신의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다른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만 할 뿐이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왜 그런 계획을 하는지 몰두하게 되고, 또한 당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밖의 생각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될 것이다. 2000년대에는 청소년에게 정신질환 위기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0년대 초반에 상황이 확 변했다.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증이 국제적으로 동시에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울증 발생 빈도는 약 2.5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모든 인종과 사회 계층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방대한 청소년 정신건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 수수께끼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다. 첫 번째 단서는 정신질환 증가가 불안과 우울증과 관련된 장애에 집중되었다는 점인데, 이들 장애는 뭉뚱그려서 내면화 장애로 분류한다. 이 장애는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증상을 내면적으로 느낄 때 나타난다. 내면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슬픔, 절망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들은 반출을 자주 한다. 또 사회적 관여에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외면화 장애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그 증상과 반응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밖으로 표출할 때 나타난다. 행동장애, 분노조절 장애, 폭력 성향과 과도한 위험 감수 성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이와 문화, 국가에 상관없이 내면화 장애는 여자아이와 여성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외면화 장애는 남자아이와 남성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렇긴 하지만 양성 모두 두 장애로 고통받으며 양성 모두 2010년대 초반 이후에 내면화 장애가 증가한 반면 외면화 장애는 감소했다. 정신의학 진단 편람 DSM-5TR에서는 두려움은 실제적인 또는 지각된 목전의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반면 불안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상으로 정의한다. 둘 다 현실에 대한 건강한 반응일 수 있지만 과도하면 장애가 될 수 있다. 2023년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7%가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거기에 더해 31%는 전체 시간 중 약 절반 동안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불안을 느끼는 시간이 전체 시간 중 절반 미만이거나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대학생 중 3분의 1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두려움은 분명히 동물계에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도처에 포식동물이 널려있는 세계에서는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확률이 높다. 사실 위협에 대한 빠른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포유류의 뇌에는 눈에서 온 정보가 뇌 뒤쪽의 시각 중추에 도달해 제대로 처리되기도 전에 두려움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걸 느끼거나 달려오는 차를 피해 몸을 획 날릴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의 진화적 이점은 큰 뇌와 튼튼한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 능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위협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 죽음보다 사회적 죽음의 위협을 더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두 번째로 흔한 심리적 장애는 우울증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에 해당하는 범주를 주요 우울증 장애라고 부른다. 두 가지 핵심 증상은 우울한 기분, 즉 슬픔과 공허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과 대부분의 활동이나 모든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을 잃는 것이다. 우울장애를 앓는 사람은 자살 생각을 하기 쉬운데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죽음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여자 청소년들의 자해 비율은 약 3배나 증가했다. 201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건 어떤 집단보다도 사춘기 직전의 여자아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림 1.5는 어린 여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1980년대 이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급등했음을 보여준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률은 167%나 증가했다. 2010년대 초반에 사춘기 직전의 여자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2007년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는 모든 사람의 삶을 확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온 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었다. 10대가 늘 심지어 집 밖에서도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스마트폰을 갖게 된 이후부터였다. 비영리 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가 2016년에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중 79%가 스마트폰을 소유했고 8에서 12세 아동도 28%가 소유했다. 스마트폰을 소유한 청소년은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커먼센스 미디어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는 10대는 하루에 약 2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쓰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여가시간 중 약 7시간을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 유튜브, 포르노 사이트의 영상을 보면서 스크린 미디어에 쓴다고 보고했다. 퓨 연구센터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도 이렇게 높은 수치를 확인해준다. 10대 4명 중 1명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고 대답했다. 2022년에는 그 수치가 거의 2배로 증가해 46%에 이르렀다. MIT 교수 쉐리 터클이 2015년에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쓴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관계가 아주 크게 변한 사건인데 2010년에서 2015년에 미국 10대에게 이 사건이 발생했다.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놀이 기반 아동기가 완전한 종말을 고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10년 6월 아이폰 4가 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면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최초의 아이폰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기가 훨씬 편리했다. 여자아이들이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은 휴대폰에서 보는 다른 여자아이들에 비해 갈수록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새롭고 흥미진진한 가상활동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많은 청소년과 어른은 주변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심지어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소수 집단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를 아동기 대재편이 일어난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핵전쟁 위협, 환경 악화, 인구 과잉, 파멸적 국가 부채 등을 비롯해 모든 세대는 재난이나 임박한 재난의 위협을 경험하며 자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위협에 직면했다고 해서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는다. 고립되거나 외롭거나 쓸모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에 빠진다. 서구권 전체에서 10대가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가면서 쉬는 시간을 포함해 일상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자 친구와 연결되기가 더 어려워졌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동은 가상세계에서 사춘기를 보낸 역사상 최초의 세대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10대의 사회생활은 대체로 소셜미디어, 온라인 비디오 게임, 그 밖에 인터넷 기반 활동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아동기 대재편이야말로 2010년대 초 시작된 청소년 정신질환 급증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춘기를 보낸 첫 번째 미국인 세대는 불안과 우울증, 자해, 자살 비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불안과 우울증, 자해 급증은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사춘기 직전의 여자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고통의 증가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주요 영어권 국가들과 북유럽 5개국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10대들 사이에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불안과 우울증 비율이 그토록 많은 나라의 청소년 사이에서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급증한 이유는 다른 이론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기묘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느리게 성장하고 다시 빠르게 성장한다.
처음 2년 동안은 빠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 7에서 10년은 느리게 성장하고 사춘기 동안에 또다시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몇 년 뒤에 성장이 멈춘다. 흥미롭게도 아이의 뇌는 5세 무렵에 이미 완전한 크기의 90%에 이른다.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을 때 아이들은 작은 체격의 큰 뇌를 가진 약골이었는데 그 상태로 숲속을 돌아다니는 것은 포식동물에게 자신을 먹이로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길고 위험한 아동기가 진화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문화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인데 그 사건은 100만에서 3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도구 제작을 포함한 그 문화는 우리의 진화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 예를 들면 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턱과 창자는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조리된 음식은 씹고 소화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동기가 늘어난 것은 아이에게 학습할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화는 학습을 쉽고 즐겁게 만들도록 강하게 자극하는 3가지 동기도 우리에게 심었다. 자유놀이와 조율과 사회학습을 위한 동기가 바로 그것이다. 놀이 기반 아동기가 대세이던 시절에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아무 감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어울려 놀았는데 그런 놀이는 이 3가지 동기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되자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이 3가지 동기가 제공하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놀이는 아동기에 아이가 하는 일인데 어린 포유류는 모두 동일한 작업에 몰두한다. 열심히 그리고 자주 놀면서 뇌의 회로를 연결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어린 쥐, 원숭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백 건의 연구에서 어린 포유류는 놀기를 원하고 놀 필요가 있으며 놀이를 박탈당하면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손상을 입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털실 뭉치를 덮치는 놀이를 많이 하면서 새끼 고양이는 점차 숙련된 생쥐 사냥꾼이 된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서투른 걸음으로 돌아다니고 올라가고 들어가며 그러한 시도를 무수히 한 끝에 복잡한 자연 환경에서 능숙하게 돌아다니는 기술을 익힌다. 이러한 기본 기술을 익히고 나면 잡기 놀이나 숨바꼭질 또는 상어와 피라미 게임처럼 여럿이 함께하는 포식자, 피식자 게임으로 옮겨간다. 유명한 놀이 연구자인 피터 그레이는 놀이는 지배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협력적 유대의 생성을 촉진한다 라고 말한다. 실외에서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체적 놀이는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유익한 종류의 놀이이다. 약간의 신체적 위험이 따르는 놀이는 꼭 필요한데 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1959년 UN 아동 권리 선언이 놀이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명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청소년이 홀로 앉아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그 밖의 앱에서 끝없는 게시물을 훑어보면서 깨어있는 시간 중 대부분을 휴대폰에 쓰기 시작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놀이 시간의 감소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어린이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경험 차단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아이가 주변 세계와 연결을 맺으려면 움직임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조율하고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어난 지 몇 주일밖에 안 된 아기도 일부 얼굴 표정을 흉내낼 만큼 충분히 근육을 조절할 수 있으며
많은 상호 응시와 다양한 얼굴 표정은 부모와 자식 간 애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을 서브와 리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테니스나 탁구 게임과 비슷하다는 개념을 반영한 용어다. 테니스와 탁구는 서로 번갈아가며 응수하고 재미있으며 예측 불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타이밍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경험을 하지 못한 아동은 나중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과 어른으로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거나 감정을 조절하거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건전한 판단을 하거나 점점 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집단 의례가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16세기와 17세기의 유럽인 탐험가들은 모든 대륙의 공동체들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북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비트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등의 집단 의례를 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집단 의례는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균열이 생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다고 널리 이야기되었다. 지금은 많은 실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움직임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는 흔히 하루에 2시간 혹은 그 이상을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보낸다. 2014년 10대 여자아이들 중 약 3분의 1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보냈다. 이것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데, 플랫폼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남들이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며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그토록 많은 10대가 외로움을 느끼고 연결을 간절히 원하게 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민감기는 무엇을 배우거나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가 아주 쉬운 시기를 말하는데, 그때를 놓치면 배우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가장 분명한 사례로 언어 학습이 있다. 어린이는 여러 언어를 쉽게 배우지만 이 능력은 사춘기 처음 몇 년 동안에 급격히 떨어진다. 가족이 새 나라로 이주했을 때 12세 이하의 아동은 새 언어를 아무 억양의 차이도 없이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금방 익히는 반면 14세 이상은 평생 동안 너 어디 출신이니? 라는 질문을 받기 쉽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11세 무렵에 스마트폰을 처음 소유한 뒤 나머지 10대 시절 동안 인스타그램과 틱톡, 비디오 게임, 온라인 생활을 통해 사회화되는 미국 어린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동은 어떤 의미에서 아동기를 박탈당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길 원한다면 가상세계에 진입하는 시기를 늦추고 대신에 밖으로 내보내 현실 세계에서 뛰어놀게 해야 한다. 놀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이러한 자신감은 불안에 맞서는 백신과도 같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호미니드의 진화를 좌우한 환경은 안전하고 자원이 풍부한 시기 다음에 결핍과 위험, 가뭄과 기아가 닥치는 시기가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매우 심했다. 환경의 변동성은 더 오래된 뇌의 네트워크를 두 종류의 상황에 각각 전문화된 두 가지 체계로 개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행동 활성화 체계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무리가 굶주리다가
잘 익은 열매가 가득한 나무를 갑자기 발견한 경우처럼 기회를 포착할 때 작동한다. 무리 전체가 긍정적 감정과 공동의 흥분에 휩싸이고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며 모두가 달려들 준비를 한다. 나는 행동 활성화 체계 대신에 좀 더 직관적인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견 모드가 바로 그것이다. 반대로 행동 억제 체계는 열매를 따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표범의 포효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처럼 위협을 감지할 때 작동한다. 그러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넘치며 식욕이 뚝 떨어지며 위협의 정체를 확인하고 도망갈 방법을 찾는데 온 신경을 쓰게 된다. 이를 방어 모드라고 부르려고 한다.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방어 모드가 만성적으로 작동한다. 평생 동안 발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사회성도 더 높으며 새로운 경험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거의 항상 방어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방어적이고 더 불안해하며 안전하다고 지각하는 순간이 드물다. 어릴 때 강한 바람에 노출된 나무는 다 자랐을 때 훨씬 강한 바람도 견뎌낼 수 있다. 반대로 보호받는 온실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다 자라기 전에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종종 생긴다. 스토아 학파와 불교가 오래전부터 가르쳤듯이 행복은 인생에서 모든 불행 유발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외부 사건이 내부의 부정적 감정을 촉발하는 힘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데에서 찾아온다.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무렵에 아내와 내가 읽은 최고의 양육서는 매일 아이들에게 우발적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좌절을 맛볼 기회를 주라고 권했다. 꼬꼬마 텔레토비를 보고 싶으면 먼저 장난감을 치워야 해. 만약 계속 그걸 고집한다면 타임아웃 벌을 줄 거야. 내 여동생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야. 아이를 좌절과 나쁜 영향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만족의 거품 속에서 키우길 원하는 부모는 비록 좋은 의도로 그러겠지만 실제로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 양육 방식은 아이가 역량과 자기 통제, 좌절감에 대한 내성, 감정적 자기관리를 발달시킬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방식이나 헬리콥터 양육은 훗날 불안장애와 낮은 자기 효능감, 대학교 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왜 아이는 놀이의 위험을 추가할까? 왜 아이는 다칠 위험이 매우 높은 활동을 선택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 놀이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스릴을 느끼는 경험은 공포증에 대항하는 효과가 있다. 나무에서 자주 떨어진 아이는 나무를 오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와 강아지는 스릴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이들은 스릴에 굶주려 있으며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견 모드가 기본 설정이 되도록 뇌를 연결하려면 스릴을 경험해야 한다. 아이는 그네를 타고 높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네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과 모험을 찾아 숲과 폐품 처리장을 탐험할 필요가 있다. 친구들과 함께 공포영화를 보거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비명을 지를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눈앞에 닥친 위험을 판단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포함해 다양한 능력이 발달하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 설령 좀 다친다 하더라도 대개는
어른을 부르지 않고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비디오 게임은 이런 위험을 실제로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체화된 동물이다. 아이는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전에 물리적 세계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체적 발달이 일어나려면 신체적 놀이와 신체적 위험 감수가 필요하다. 비디오 게임의 가상 전투는 신체적 이득을 전혀 또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체화된 방식으로 우정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아이 시절에 친구들은 함께 어떤 일을 하며 서로 만지고 껴안고 레슬링을 한다. 실수는 큰 비용이 따르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당신은 언제 자유를 얻었는가? 500m쯤 떨어진 친구 집까지 혼자 걸어가도록 부모가 허락했을 때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혹은 친구들과 함께 어른의 감시 없이 공원이나 가게로 가도록 허락받은 때는 언제였는가? 나는 수십 명의 청중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는데 세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198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만 손을 들라고 했다. 나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해방을 느낀 나이를 떠올려보고 크게 말해보라고 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6살, 7살 또는 8살을 외쳤다. 그 다음에는 1996년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다. 대다수는 10살에서 12살 사이였고 극소수만 8살이나 9살, 13살, 14살이라고 답했다. 1980년대가 끝날 때까지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반적인 패턴은 방과 후와 주말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나이의 이웃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고 스릴을 추구하고 모험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공포증에 대항하는 위험한 활동을 하고 선천적인 안티프레질리티를 발달시키고 발견 모드를 함께 즐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과 후 시간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보다도 사회성 발달과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신체적 안전은 당연히 좋은 것이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안전띠와 화재 경보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 안전이라는 중요한 개념도 있다. 집단 내에서 구성원이 거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더라도 처벌이나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기꺼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적 안전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알려주는 최선의 지표 중 하나이다. 심리적으로 안전한 집단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각을 정중한 태도로 비판할 수 있다. 미국 부모들은 동료 시민과 자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은 나머지 지금은 아동기에서 자유를 거의 완전히 말살하는 데 찬동한다. 퓨 연구센터가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아이가 적어도 10세가 되어야 부모의 감시 없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적어도 12세가 되어야 자기 집에서 부모의 감시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머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모의 감시 없이 공원에 가려면 14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훨씬 위험한 시대였는데도 6세나 7세 혹은 8세 때 마음대로 나돌아다녔다고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도 있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만지고 빨고
그 밖의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기어가고 싶어 한다. 아이는 발견 모드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과 신경 미세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넘어지고 머리를 찢거나 고양이가 아이를 보고 씩씩거리거나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순간 방어 모드가 작동하며 아이는 재빨리 안전한 기반으로 되돌아가거나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은 아이가 자신에게 와달라고 안전한 기반을 부르는 방법이다.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는 대개 몇 초 또는 몇 분 만에 진정을 되찾고 발견 모드로 되돌아가 더 많은 학습을 향해 나아간다. 이 과정은 하루에 수십 번, 한 달에 수백 번씩 일어나며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이는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고 혼자서 탐구를 더 계속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는 발달하면서 안전한 기반을 내면화하게 된다. 부모의 물리적 존재가 없더라도 자신이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혼자서 역경에 맞서는 법을 배운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이 필요한 동물이어서 유연하고 사회성 기술이 뛰어난 어른으로 발달하려면 광범위한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미국인과 영국인, 캐나다인은 1980년대부터 아동의 삶에서 스트레스 요인들과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많은 부모와 학교는 단지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을 포함해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간주한 활동을 모두 금지했다. 안전지상주의는 아동기의 독립적 행동, 특히 실외 활동을 대부분 금지했는데 그러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와 같다. 뻐꾸기 알은 다른 새의 알들보다 먼저 부화한다.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뻐꾸기는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즉각 나머지 알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데 그래도 어미새는 아무 의심 없이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뻐꾸기를 자기 새끼인 양 키운다. 이와 비슷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비디오 게임 콘솔이 아이의 삶에 침투하면 나머지 활동을 대부분 혹은 적어도 일부를 밀어낸다. 아이는 화면에 홀려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화면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무시한다. 2010년대 초 10대가 기본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자 하루 종일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낯선 어른과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는 등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클릭만 하면 포르노 사이트도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다. 포르노 사이트는 아이들이 첫 키스를 하기도 한참 전에 항문 섹스를 하는 법을 알려준다. 1911년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굶주린 고양이들을 퍼즐 상자라는 작은 우리에 집어넣었다. 만약 고양이가 특정 행동을 하면 예컨대 사슬에 연결된 고리를 끌어당기면 걸쇠가 열리면서 우리에서 탈출해 먹이를 얻을 수 있었다. 고양이는 탈출하려고 애쓰며 초조하게 발버둥을 쳤고 그러다가 결국 우연히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런데 같은 고양이를 다시 같은 상자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양이가 곧장 고리를 향해 다가갈까? 그렇지 않다. 고양이는 또다시 전과 마찬가지로 발버둥을 친다. 다만 이번엔 저번보다 조금 더 빨리 해결책에 도달했고 그 후에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빨라지다가 결국에는 즉각 탈출에 성공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항상
학습 곡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고양이가 깨달음을 얻어 탈출 시간이 갑자기 확 짧아지는 통찰력의 순간은 결코 없었다. 손다이크는 고양이의 학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연한 많은 자극 중에서 즐거움을 초래하는 한 가지 자극이 강화되고 각인된다.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거나 계속 바뀌는 친구들이나 낯선 사람들과 끝없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고서 다른 아이 혹은 낯선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길 기다리는 것은 아동에게 필요한 것과 매우 거리가 멀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사로잡아 호주머니 속에서 0.1초만 진동을 해도 많은 사람은 혹시 중요한 정보라도 있을까봐 대면 대화를 중단한다. 우리는 대개 상대방에게 대화를 잠시 중단하자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그것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조금 할애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나는 최신 알림보다 덜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 단지 휴대폰이 보이기만 해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친밀도가 떨어진다. 하이라이트 잡지가 2014년 6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2%가 부모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부모가 흔히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휴대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0년 퓨 연구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8%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끔 혹은 자주 휴대폰에 정신이 팔린다고 대답했다. 한 캐나다 대학생은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썼다. Z세대는 매우 고립된 집단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소셜미디어가 매개하고 지배하는 얕은 우정과 불필요한 연애관계를 유지합니다. 캠퍼스는 공동체 느낌이 거의 나지 않는데 그 점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강의실에 일찍 갈 때가 있는데 강의실 안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앉아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모두 자신의 스마트폰에 몰입한 채 완전한 침묵만 흐릅니다. 이것은 고립과 함께 자기 정체성과 자신감의 약화를 심화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젊은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문자 메시지를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그들은 벨소리를 꺼놓는데 그 결과 하루 종일 전화기가 반복적으로 진동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 소셜 앱과 커뮤니케이션 앱에서 보낸 알림이 젊은이의 휴대폰에 뜨는 평균 횟수는 하루에 192개나 된다. 따라서 밤에 겨우 7시간밖에 자지 않는 평균적인 10대는 깨어있는 동안 1시간에 약 11개의 알림 신호를 받는데 5분당 1개씩 받는 셈이다. 거기다가 푸시 알림 기능을 끄지 않은 나머지 앱 수십 개까지 감안하면 불청객 알림의 수는 훨씬 많다. 1890년 위대한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동시에 가능한 여러 대상이나 일련의 생각 중에서 하나를 마음이 분명하고 생생한 형태로 차지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라고 주의를 정의했다. 주의는 매력적인 옆길들이 손짓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과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정신적 길에 집중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다. 그런 선택을 내리는데 실패하고 자주 옆길로 새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멍하고 산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제임스는 그것을 주의의 정반대 상태라고 말했다. 어른도
하나의 정신적 길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아직 전두피질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옆길로 벗어나라는 유혹에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청소년은 그러기가 훨씬 어렵다. 제임스는 아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동과 젊은이의 주의는 즉각적으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특징이다. 끝없는 방해의 흐름, 즉 끊임없는 주의 분산은 청소년의 사고 능력을 갉아먹으면서 빠르게 재배열이 일어나는 뇌에 영구적인 자국을 남긴다. 사람들은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제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를 옮기는 것인데 그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많은 주의를 낭비한다. 그런데 학생은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을 때에도 단지 휴대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고 능력의 손상을 입는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중독 연구자 애나 램킨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 다양한 약물 중독과 행동 중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중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한다. 2010년대에 램킨은 10대 디지털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헤로인이나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활동에 중독된 이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뇌가 장기간 도파민 수치가 높은 상태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도파민 분비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면 도파민 결핍은 불쾌한 느낌을 초래한다. 정상 생활은 따분한 것으로 변하며 약물이 없으면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약물 말고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즐겁지 않다. 중독된 사람은 금단 상태에 빠지는데 그것은 뇌가 약물 없이 충분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때에만 사라진다. 램킨은 중독성 물질로 인한 보편적인 금단 증상은 불안과 과민성, 불면증, 불쾌감이다 라고 말한다. 평소에 소셜미디어나 비디오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휴대폰과 게임으로부터 차단되었을 때 많은 10대가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다. 램킨은 스마트폰은 인터넷에 연결된 세대에게 디지털 도파민을 하루 24시간씩 일주일 내내 공급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기이다 라고 썼다. 이럴 때 학생의 의식은 윌리엄 제임스가 주의의 정반대 상태라고 말한 혼란스럽고 멍하고 산만한 상태에 빠진다. 상관관계 연구와 종단 연구, 실험 연구 등에서 광범위한 해악의 증거가 발견된 것과는 달리 소셜미디어의 장기간 사용 또는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이득을 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평일에 소셜미디어에 5시간 이상 쓴다고 답하는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은 여자아이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 진 트웨니와 잭 라우시와 내가 수집한 수십 건의 실험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관 연구에서 발견한 패턴을 확인하고 확장시킨다. 그 패턴은 바로 소셜미디어 사용은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그 밖의 질환과 단순히 상관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을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를 중단하는 집단에 배정하고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모두 소셜미디어를 여전히 사용하게 한다면 소셜미디어를 중단한 청소년은 한 달 동안 사회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끊으면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 밖에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사회생활이 급속히 소셜미디어로 옮겨간 것이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우울증과 불안, 자살충동, 그 밖에 정신건강 문제 증가와 단순히 상관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임을 시사한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표현하려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이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단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적 퇴화를 초래한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건 우리가 위로 들어올려지는 느낌을 잘 표현한다. 반대로 옹졸하고 못되게 행동하거나 물리적으로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 어떤 식으로건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느낌을 받고 눈길을 돌리고 돌아선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위와 아래 중 어느 쪽으로 끌어당길까? 영적 수행 중에 항상 신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수행은 고요함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은 고요함조차도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이다. 전통적인 명상은 제대로 앉는 방법과 호흡하는 방법, 신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붓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팔정도를 따랐다. 8번째 길을 통해 나머지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사마디, 즉 삼매 또는 삼매경이라 한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게 된다. 멀티스크린에 빠져 멀티태스킹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원숭이가 더욱 미친 듯이 날뛴다.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은 원숭이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불교 승려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명상 수련은 뇌를 영속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꼭 수도사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명상 수행 장소에서 하루나 일주일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무건 수행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해도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과민성과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붓다는 사마디를 정신적 통일 상태로 묘사했다. 그는 사마디 경지에 이르면 제방을 지킴으로써 홍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제방을 허물어 의식의 경보와 잡다한 문제로 범람을 일으키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의식을 분열시킨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사람들이 남들과 자리를 함께할 때 그들과 온전히 함께 있거나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앉아있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고요함과 침묵을 경험하고 싶다면, 집중력과 통합된 의식 감각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눈과 귀로 들어오는 자극의 흐름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명상이건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건 혹은 그저 차창 밖을 내다보며 긴 드라이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건 항상 뭔가에 귀를 기울이거나 내내 영상을 보는 대신에 침묵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기회를 많이 찾아야 한다. 기원전 4세기에 쓰인 도교 경전 도덕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 영광과 불명예에 대한 생각, 이득과 손해에 대한 생각, 옳음과 그름에 대한 생각, 이익과 명예에 대한 생각, 남들 위에 서려는 생각이다.
이것들은 영혼에 붙어있는 티끌에 불과하며 자유를 방해한다. 소셜미디어는 심란함을 초래하는 원천이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세상의 지혜로운 전통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시킨다.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물질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뽐내고 옹졸하게 행동하라. 좋아요와 팔로워로 계량화되는 영광을 추구하라. 자기 초월을 경험하려면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처럼 우리 삶에서 세속적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리를 자신의 자아에 강하게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반대 활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와 명상, 마음챙김을 포함한 대다수 영적 수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덕 심리학의 가장 깊은 통찰력 중 하나는 6세기에 살았던 중국 선종의 3대 조사 승찬이 남긴 선시에서 볼 수 있다. 지극한 도는 까다롭게 선택하려는 사람에게만 어려울 뿐이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명백해지리라. 털끝만한 차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될 수 있으니 지극한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순응하려고도 거역하려고도 하지 말라. 우리는 승찬의 충고를 문자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 도덕적 구별과 판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찬이 말하고자 한 요지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이 모든 것을 즉각 평가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찾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통찰은 내가 바른 마음에서 소개한 도덕 심리학의 첫 번째 원리의 기반을 이룬다. 그 원리는 직관이 먼저 떠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전략적 추론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즉각 어떤 직감이 떠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급히 내린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대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지어낸다는 것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셜미디어는 마음의 병이다. 용서와 자비, 사랑 같은 영적 수행과 미덕은 치유책이다. 붓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증오심은 증오심으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심을 없앨 수 있다. 너희 역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겠는가?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죽기 직전인 1662년 흔히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라고 널리 회자된 글을 썼다. 나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텅 빈 구멍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애쓴다. 만약 고상하고 숭고한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현대사회는 금방 거기에 쓰레기를 펌프질에 가득 채워 넣을 것이다. 2010년대에는 펌프의 성능이 100배나 더 강력해졌다. 우리를 무엇에 노출시키는가가 중요하다. 붓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생긴다라고 말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내 영혼은 내 생각의 색을 띈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콘텐츠에 노출되는데 그중 대부분은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되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알림을 통해 우리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며
그중 상당수는 우리를 신성 차원에서 아래로 끌어내린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불안 세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한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할 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봅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이 2010년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꼭 필요한 현실의 경험을 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4가지 기본적인 해악이 발생했는데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중독입니다. 타인과 협력해서 일하고 놀이를 즐기는 경험은 미성년자 시기에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성을 개발하는 시기가 바로 미성년자 시기입니다.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람은 외로워지고 높은 성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혼자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아이들의 사회성이 급락하고 정신 문제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가정이나 남자아이들의 게임 중독으로 인해 골치 썩는 부모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밤낮으로 붙들고 있는 여자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 이야기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서 부대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고 가상현실에 빠진 청소년과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행복 하락, 불행 증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나 심지어 유아를 동반하고 식당에 간 젊은 부모가 아이의 칭얼거림을 달래기 위해서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장면을 저도 자주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잘 보았죠. 아이는 무서울 정도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뇌가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100년 후 역사가들이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스마트폰 사용 중독도 심각하죠. 전 인류의 두뇌와 마음과 건강과 행복이 쇠퇴하는 중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중독의 해악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나기 때문에 방관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루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하루 동안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몸짱이 되거나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보가 되거나 금방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얼른 비를 피하거나 우산을 씁니다. 하지만 가랑비는 이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무시하다가 옷이 젖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기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은 없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분석해주는 앱을 깔고 매주 사용 시간을 1분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난주보다 더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용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절한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 큰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드라마나 쇼 등 스마트폰에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몰입하죠. 이것이 바로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저와 당신께서 넓고 높고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